아까 영상 봤는데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수업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웠던 게 저희가 배웠던 거랑 달랐던 그런 거라 좀 기억이 많이 나요. 구체적으로 좀, 저 특이하다, 뭐 인상적이다 했던 부분. 어? 약간 약간 실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우선 진짜 어린 나이에 배워보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실용성 있는 그런 수업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실용성 있는 수업들. 또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그 각자 학생들은 귓속말로 듣는 게 우리가 뭐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얘기해버리면 다른 학생들의 이제 기회가 사라지는 거니까 귓속말로 한 명씩 다 듣고 그랬었죠. 또 정연이? 물리 수업할 때 항상 플라이 생각해보면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막 진짜 만지면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물리 수업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만지면 이해가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막 병의 소리를 내면서 뭐 그런 물리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크기나 높낮이나 뭐 병의 어떤 형태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다르구나 직접 이제 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또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업 내용도 좋았는데 학생들 표정이 다 웃고 있고 즐거워하는 표정이랑 너무 인상 그래요. 또 굉장히 다른 점이죠. 이게 한 선생님이 쭉 여기는 뭐 7학년까지 있다고 하니까 7학년까지 한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다는 게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반 친구들도 뭐 변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선생님 바뀌니까 아무래도 뭐 3, 4월 정도는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한 선생님이 가면은 1학년 때부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그 발달 과정이 조금 느린 학생도 있고 좀 빠른 학생도 있고 개개인의 성향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학생들에 또 맞춰서 또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유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겠죠. 물론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만약에 그 선생님이 내가 안 맞는데 막 7년 동안 봐야 된다 뭐 이런 뭐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충분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또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그 여러 과목을 하루에 다 배우는데 여기는 한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배운다는 그죠. 보통 1시간 단위로 막 수학, 국어 뭐 이렇게 계속 달라지고 또는 블록 수업으로 2시간 단위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쭉 그 과목을 연달아 했다가 또 며칠 동안 안 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랬을 때 오히려 학습 능률이 올라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고 또 선생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처음에 등교할 때 한 명씩 눈을 다 마주치고 악수하면서 또는 뭐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 또 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뭐지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촛불을 켜고 뭐 신앙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집에서 학교로 왔을 때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뭔가 들뜬 마음이 있는데 거기서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어떤 상징적인 의미
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니까 내가 집중하고 좀 더 여기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치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강압적으로 뭐 조용히 해 이제 수업 시작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함으로써 또 학생들이 신앙송을 함으로써 이제 스스로 수업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이게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도 있었고, 또 기억에 남는 거? 수업을 하니까 정보실에서 수업을 하는 연극을 도입을 해서 같이 연극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수학에 아까 뭐 더하기를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를 푸는 형식이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내가 오는 길에 도토리를 몇 개를 봤는데 학교할 때는 몇 개밖에 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럼 총 본 도토리 개수는 몇 개일까? 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와 수학을 접목하는 형태, 또 연극과 접목하는 형태, 또 음악과 접목하고, 또 뭐 이렇게 예술 활동과 기본 과목을 이제 접목해서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또 한 선생님이 역사 수업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이제 시대별로 그냥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이야기로 이제 풀어서 재미있게 들려주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TV에 그 유명하신 그분 있잖아요. 그 역사 설명하는 설민석 그분도 뭐 또 연극영화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정말 무슨 하나의 드라마를 보듯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또 너무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좀 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 잘못됐지만 그 처음에 어쨌든 의도는 재미없게 딱딱하게 몇 년도 외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의 역사라는 게 하나의 어떤 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재미있게 해서 막 본인이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집중력 높이고 또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 이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제 어린 7살 같은 경우에는 의지 발달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만져보고 이런 손가락 근육들 아이들 때는 많이 사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감각 익히기 하고 근육들 소근육들 사용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몸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활동들을 한다면, 또 8살부터 14살까지는 13살까지였나요? 그때는 이제 감성 발달, 그래서 계속 예술 교과와 접목시키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 느끼고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그러한 수업들. 그리고 14살부터 21살 때까지는 이제 이 지적 발달을 위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고, 목공예 수업할 때 혹시 인상적인 부분 없었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그냥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을 그대로 키워주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가서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뭐 산도 있고 하니까 재료를 주워와서 그 재료를 보고 내가 영감을 얻고 거기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야겠다,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이제 목공예를 하는 건데, 우리 학창 시절의 미술 시간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주제로 그렸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도 초등학교 이제 가보면 뒤에 이제 게시판에 학생들이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 이렇게 쭉 붙여놨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뭐 조금씩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은 걸 그려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열어두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리게 만들까? 그러니까 그냥 칠판 앞에 붙여놓고 자 이거 오늘 그려보자 뭐 이런 형태로 그린 것처럼 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보고 하는 그러한 수업들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 아무래도 수업을 이제 어린 학생일수록 집중력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집중이 좀 흐트러진다 싶으니까 선생님이 일으켜 세워서 뭐 율동을 하면서 막 몸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한번 움직여주고 좀 리프레시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수업에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들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뒷부분에는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슈타이너 방식의 교육 방법을 교사들이 배우기 위해서 교사들을 위한 연수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이 직접 방학 때 이제 여기로 와서 교사 연수를 듣고 이제 다시 이제 학기에는 본인의 학교에서 이제 교육하는 그러한 선생님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 이러한 교육 방법에 관심이 있는 이제 교사들이 직접 배우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사들도 개개인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진보주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은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고, 또 교사들을 한국에서도 교사들을 위한 교육 연극 연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 대상으로 이제 연극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만나면은 굉장히 이러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 와요. 스스로 신청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연극 수업을 이제 본인이 직접 배워보고 내가 가르치는 이 교과목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교사들도 요즘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 같은 슈타이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안학교 같은 이제 그런 진보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고요. 우리도 이제 대안학교들이 있죠. 대안학교 출신 있나요, 혹시? 그 대안학교의 이제 취지는 사실 이러한 진보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교육청에서 정해진 그 커리큘럼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그 학교만의 교육 방법으로 이게 진보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로 나온 건데, 이제 뭐 지금은 인식 자체가 뭐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많은데,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어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일부러 대안학교 보내는 학부모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입식의 교육이 싫어서 그렇게 보내는 학부모들도 많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여러분들 또래 뭐 21살, 22살 이런 청년들을, 대안학교 나온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극단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인터뷰를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대안학교를 나왔고 자기들끼리 이제 문화예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떤 그 책자도 내고 이래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사실 저도 그 실제로 그 대안학교 나온 친구들을 만난 건 처음이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잡혀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 나가고 있었고, 그 출신의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20살, 21살 이제 청년들이 되어서 그러한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학교에 나가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안학교가 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이러한 취지로 이제 생겨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진보주의 교육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아동 중심 교육을 살펴보면은 아동이 우선이고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자연주의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라는 거는 이 자연 있는 그대로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기에 그 있는 그대로 발달하는 그것들을 잘 키워줘야 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이전에는 아동들이 뭘 원하는지, 아동들이 이 시기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좋은 어른으로 또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른들로 키우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했던 존재였죠. 근데 이제 아동 중심 교육에서 아동들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가 이 루소입니다. 그래서 이 루소가 아동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동들의 욕구는 무엇인지, 또 아동들은 어떠한 경험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장작 그 루소가 아동 중심 교육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페스탈로치, 또 페스탈로치에게 영향을 받은 프레벨,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소를 먼저 보면은 아동 중심 교육 사상을 처음으로 주창한 학자이고요. 아동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이제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가톨릭, 기독교 사상이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기독교 사상에는 원죄론이 있잖아요. 우리는 태초에 그 죄를 지어서 왔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자리 잡혀 있는데, 이 루소가 아동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루소는 아동기는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동이 배울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시기에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탐구해 나가기 시작했고,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한 거죠. 프레벨은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받은 학자인데요. 사실 그 프레벨은 건축 쪽이었나 공대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페스탈로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페스탈로치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레벨이 아동 중심 사상가로 이제 가게 되는데, 프레벨은 이제 아동보다 좀 더 어린 유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이라고 하면 이제 7세, 8세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린 아이들을 본 거죠. 4세, 5세, 6세 이러한 아이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시기 때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 이 유아 시기 때 발달시켜줘야 할 것들이 있어 하면서 아동보다 좀 더 어린 유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유치원 다니셨나요? 유치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프레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도 이제 더 어린 시기에 다니고 막 그러죠. 돌만 지나도 이제 어린이집 보낸다고 막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린 시기 때 많은 경험들을 시켜주는 것이 요즘 엄마들의 이제 사고는 많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뭘 교육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프레벨이 이제 유아 시기 때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 독일에서 유치원이라는 것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유아 시기 때 유치원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프레벨은 인간성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자연에서 받은 인간의 기능, 그리고 내부적 발육을 자연스럽게 돕는데 가능한 한 방해받지 않도록, 발육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받은 어떤 인간의 기능은 뭘까요? 이 신체겠죠. 신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장기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이런 것들도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자연적으로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점점 기능을 하고 발육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교육들을 하는 거예요. 유아들 시기 때.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손가락을 세심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질 이런 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엄마들 손가락 하면 애기들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이게 오그라드는 거거든요. 쫙 펴는 거 못해요. 그래서 오그라드니까 이게 잘 잡기는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뭔가를 사용을 해서 무언가를 짚거나 연필을 잡거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잡거나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손가락 근육 세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놀이 하는 거고 그 이전에 모래놀이 이런 거 막 우리가 촉감놀이 이런 것들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 발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각 활동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레벨이 유아 시기 때 시켜줘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들 유아 시기 때 어떻게 그러면 이런 손가락 소근육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감각 발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시켜줘야 할까 해서 이제 프레벨이 노작이라는 놀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작이라는 것은 만들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놀이와 이제 작업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놀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필요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교구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음물이라고 합니다. 음물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보기는 했을 거예요. 요런 거. 본 적 없나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가면은 요런 것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쉬는 시간에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놀이 재료들을 초등학교에 많이 갖다 놔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는 그랬나요? 뭐 미술 시간에 뭐 재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했나요? 뭐 도화지, 뭐 내일은 도화지 갖고 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엔 초등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준비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쪽 칸에 그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뭐 물감 있고 뭐 하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색연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입학할 때 이제 아이들이 사가지고 오면은 그거 다 배치시켜 놓고 기본 소모품 같은 거 뭐 도화지나 색종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있고 공기놀이 하는 거 다 있고 이런 것들 다 있고 해서 이제 쉬는 시간에 되게 웃겨요. 애들이 갑자기 쉬는 시간에 3, 4, 5 모여서 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어요. 공기놀이도 되게 좋거든요. 손가락 사용하고 이런 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음물이라는 것은 프레벨이 만든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 음물을 가지고 노는 모습인데요.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에 맞춰서 뭔가를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옆에 스스로 이 블록을 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자라는 어떤 설명서가 없어요. 우리가 레고 보면은 레고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만들어야 뭔가 완성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피스 하나하나 다 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음물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아이가 지금 뭘 만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리고 계단 집 미끄럼틀 맞아요. 여기가 미끄럼틀.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만의 미끄럼틀을 만든 거죠. 이런 블록들을 사용해서. 근데 각각의 아이들마다 뭐 만드는 것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프레벨은 이 음물이 가장 이상적인 놀이 교구다라고 하면서 이 음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내적인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자기를 표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내부, 이 안에 있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로서 프레벨은 음물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음물을 통해서 신체 강화, 감정 발달, 정신 개발, 내적 감각이 이제 각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음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1음물부터 10음물까지 있는데
처음에 1 운물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크고 모양도 단순하죠. 근데 이제 10 운물로 갈수록 뭔가 모양도 섬세해지고 뭐 이런 콩, 원형, 죽대 이렇게 좀 다양해지고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랩의 교육을 하면은 이제 점점 이 음물로 음물도 다양해지고 또 교재들도 다양해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이제 아동 중심 교육 사상 이야기했으면 이제 두 번째는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인데요. 이 실용주의는 말 그대로 실용적인 것 그리고 유용한 것 이런 것이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용주의자들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념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실용적이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임스라는 사람은 진리란 경험 이전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경험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 철학자들은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존 듀이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안에서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어떤 도구나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래그머티즘에서는 이 존 듀이라는 학자가 가장 중요해요. 듀이는 미국의 철학자인데요. 이 앞서 뭐 장자크 루소나 그 프레벨은 독일 사람이고 루소는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는 그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철학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미국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왜 철학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존 듀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듀이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적인 철학자가 나타났어. 이렇게 된 사람이 존 듀이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20세기 때는 이성이 굉장히 발달한 시기거든요. 이성이 발달했다기보다 이성을 중시한 시기죠.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전등이 생겨나기, 불빛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 이때 당시만 해도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어느 나라가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냐, 이것이 이슈였죠. 그래서 미국이 먼저 보내냐, 러시아가 먼저 보내냐. 그래서 막 우리가 더 빨리 발전해야 돼, 우리가 더 과학 기술 더 발전해야 돼, 우리가 더 빨리 달에 사람을 보내야 돼 하면서 경쟁을 막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를 양성할 때 어떤 사람을 양성을 하겠어요?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성해내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수학, 과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빨리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하면서 뭐 다른 예술 과목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의 뭐 감성이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인간 실험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은 없었던 시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런 진보주의 사상가들이 감성 발달 중요하고 이성 꼭 어떤 수학 과학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사람을 키워내면 조화로운 인간이 나타나지 못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진보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교육에서 또 예전에는 이성,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뭐 IQ 테스트 이런 거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IQ 테스트 해봤나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지적인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IQ 테스트 안 하고 뭐 했어요? EQ하고 막 이랬죠. 그러면서 이게 시대적으로 관심사가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이제 존 듀이는 이렇게 어떤 너무 이성적으로 치중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분산시켜서 감성 또 뭐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도 이런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과학기술 발달에 어떤 집중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교육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용주의 철학자들은 이제 실제적인 문제, 사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도움을 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개선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 전통적인 교육은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진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고 했다면 이 진보주의 교육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결합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실용주의자들은 더 거기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맞닥뜨려진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현재 어떤 고민들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하다못해 연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특히 뭐 성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성교육이 없었을 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정말 피상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 정말 필요한 그런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인 어떤 이야기들만 하고 성교육 했다라고 그냥 교육청에 우리 학교 했어.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필요한 성교육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나이 때 겪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보고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라마 수업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또 그런 것들 문제 만나보고 거기에서 해결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으로써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게 구분을 시킬 수 있겠어요? 아동 중심 교육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그 시기 때 어떤 것들을 교육시켜줘야 되고 그 시기 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아동이 그 시기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을 좀 더 초점으로 맞췄다면 이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 철학자들은 어떤 실천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존 듀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존 듀이는 대표적인 실용주의 철학자이고 교육은 삶의 과정 그 자체이며 미래의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듀이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가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 민주주의, 학교 안에서 민주사회가 되어야 이 학교 안에서 민주사회를 경험한 학생들이 이제 나아가서 성인이 되더라도 이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가 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강압적이고 굉장히 선생님과 학생 굉장히 분리되어 있고 이러한 어떤 공간이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학생도 뭐 편안하게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건의사항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뭐 토론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들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반에 뭐 개선 사항이 없나요? 뭐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런 어떤 민주주의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평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도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학생들만 변화해서는 안 되겠죠. 그 안에 교사들도 함께 변화해야 되고 학교 시스템도 함께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운 학생들이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 그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민주적인 것들을 경험한 학생들이 밖에 사회에서 나왔을 때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면 이 학생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듀이의 교육관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험의 재구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경험이라는 게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 번 1번이라는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이 100인 줄 알고 내가 살았어요. 근데 그 비슷한 경험을 두 번째 경험을 했는데 1번 경험과 전혀 다른 것들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깨닫고 이렇게 앞의 경험과 뒤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혼합이 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얻어가는 것 이런 것을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험과 후속 경험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하는 일이다. 그래서 좀 엉뚱한 예시이지만 뭐 연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연애를 여러 번 해보면서 아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이런 게 괜찮고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거죠. 내가 뜨거운 물건을 뭔가 팔팔 끓는 냄비의 뚜껑을 맨손으로 잡았을 때 아 이거 뜨거워서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험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 수건으로 뭔가 손을 보호하고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창조력을 발휘하는 작용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듀이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이라는 그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듀이의 교육 개념을 보면은 첫 번째, 교육은 성장이며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학교 안에서 배우고 이제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 속에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의 기본 전제가 그 모든 시민들이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 교육은 노인들도 또 뭐 아이들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 교육은 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만 받는 교육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문화예술 교육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존 듀이의 이런 교육 철학들이 기본 전제로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라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교육은 생활이며 생활의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연속적인 경험의 부단한 재구성이다. 교육은 사회적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교육의 그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이가 이 경험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험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 듀이가 경험 중에서 예술적 경험들이 필요해 라고 이제 듀이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주의 교육을 왜 지금 배우냐,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배우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전통적인 교육을 반대해서 진보주의 교육 사상가들이 생겨났고 이 진보주의 교육 안에서도 이제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 철학자들이 경험을 중시하게 됐는데 이 존 듀이가 경험하는
학교 안에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해야 할까? 그러다가 예술 경험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이 예술 교육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내가 이전에 예술 교과목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존 듀이 이전의 시대에는 이 학교 안에 예술 교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예술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술 교과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물론 이러한 예술 교과목이 생겨난 데에는 존 듀이만의 힘은 아니었겠죠. 존 듀이뿐만 아니라 이 학교 안에 예술 과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 교육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학교 안에 예술 과목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아동이 창의적인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그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술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예술 능력은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 예술은 상상력을 전개하는 도구이며 의사소통의 비언어적인 수단이다. 또 교육 과정에서 다른 교과와 연결하고 통합하는 활동 분야로 예술을 지향한다. 또 산업 활동의 수단으로서의 예술이 아닌 아동의 흥미에서 나오는 미술 경험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이 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아동들의 창의성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다른 기존의 교과목과 통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예술가를 키우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흥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교과목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술 교과목이 학교 안으로 정규 교과로 채택이 됩니다. 이후에 독일에서도 예술교육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학교 안에 예술 교과목 생겨나야 돼라고 주장한 그 교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술을 통해서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며 생동감 있는 인간, 창조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들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의 예술교육 운동은 이제 학교에 그 미술 분야 교사들이 먼저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음악 분야로 퍼지고 또 그 다음에는 다양한 예술 그 분야의 예술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운동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음악, 미술 이러한 교과목들이 정규 교과로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음악 미술은 굉장히 기본적인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정규 교과가 되었고 또 이제 2018년도부터인가요? 2019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연극 교과도 정규 교과로 이제 채택이 되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모든 학교가 다 하는 정규 교과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자율성을 두는데 교육청에서 뭐 예술 교과목을 2과목을 개설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그 학교에 이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미술과 연극을 하겠다. 우리 학교는 뭐 미술과 음악을 하겠다. 음악과 연극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학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이제 연극을 선택한 학교들은 연극 그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학교에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있는 것처럼 연극 선생님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 교직 이수를 했던 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연극인들이 이제 교과목이 생겨나면은 연극 교사들이 필요할 거고 그럼 나는 임용을 이제 준비를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그 교직 이수 교과목이 없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교직 이수를 하면 더 좀 다양하게 좀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사 자격증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용도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 특성화 학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뭐 영화학교나 연극학교나 연극 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활동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아예 학교 정식 교사로서 좀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 학교에는 그 교직 이수가 없으니까 교육대학원을 가서 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임용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더 연결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본 학교는 실용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일까요? 다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배경적으로 딱 두 부분으로 나눠 놓은 건데, 이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동 중심 교육이랑 이 실용주의 이런 것들을 다 혼합해서 가지고 와서 자신만의 교육 방법론을 만들어서 이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몬테소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경에서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이제 그 훗날에 이제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경험만 중요해. 아동 발달 시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발달시키 주는 게 중요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만의 또 방법론을 만들어서 어떤 그 자신의 교육 그 철학을 내놓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 뭐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이 재료들 많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 학자들이 뭐를 중요시 여기는지 이런 주장하는 여러 이론들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가지만 취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여러 가지를 취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러면 아까 그 학교에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장 교감이 없고 수평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학생과 교사 사이의 수평적인 구조랑 교사들 사이의 수평적인 구조랑 혹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학생들과 교사 간의 수평적인 구조? 네,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성이 있는 이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교사들 간의 이제 수평적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집단을 이루기에는 일을 지시하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아이들한테 교육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우리 그 교육청에 이 산하에 있는 학교들은 그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그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뭐 교장, 교감, 어떤 부장, 선생님들 이런 계급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내려와서 업무를 나누고 물론 그런 것들이 일을 하는데 용이하긴 하겠지만 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뭔가 내가 이러한 수업을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러한 수업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위에서 그 수업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애들이 별로 그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위에서 이렇게 커트를 쳐버리고 이러면 그런 수업들을 잘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자 물론 이런 학교들은 그 교육적 산하에서 오는 그런 제한을 많이 받지 않겠죠.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도 그런 이게 수직적인 구조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 수평적으로 해서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어떤 것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수용하고 서로 의견하고 수용하고 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사들끼리도 그렇게 되어야 그런 영향들이 학생들한테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뒤에 그 조현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학교가 있어요. 근데 조현초등학교라고 이 시골에 있는 굉장히 작은 학교였는데 이 학교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어떤 그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 있는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교장을 없애고 그 평교사들끼리 이 학교 교육 시스템을 개혁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학교여서 보통 대안학교는 그렇게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공교육의 시스템에 있는 학교가 그런 학교 교육 개혁을 했기 때문에 막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제 있는 사례도 몇 주 차에 지금 되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례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왜 저런 시도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